생각의 비용.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지능이 높다는데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알려진 인간의 종들은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습니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크지요. 무게가 60kg인 포유동물의 뇌는 보통 2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비해 250만 년 전 살았던 가장 초기의 인류는 뇌 용적이 600세제곱센티미터였고 현대의 사피엔스는 평균 1200에서 1400세제곱센티미터에 달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이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큰 뇌가 선호되는 것을 구태여 머리를 굴려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자신의 높은 지능에 현혹된 나머지 지적인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일단 가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고양이과에서도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출현했을 것이고 개구리는 지금쯤 나름의 우주 계획을 출범시켰어야 하지 않겠는가. 뇌가 커지는데 대한 부작용은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밑빠진 독입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갖고 다니기 어렵죠. 그리고 커다란 두개골 안에 들어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연료도 많이 소모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5000cc 소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지요.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몸무게에 의해서 3%를 차지할 뿐이지만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0%나 됩니다. 반면에 다른 유인원의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고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지요. 둘째, 근육이 퇴화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정부처럼 인류는 근육에 쓸 에너지를 뉴런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살아남기 좋은 전략이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지요. 침팬지는 호모 사피엔스와 논쟁을 벌여 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을 헝겊 인형처럼 찢어버릴 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뇌가 커진 이유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설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큰 뇌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덕분에 우리는 자동차와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침팬지보다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레슬링하는 대신 총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침팬지를 쏠 수 있지요. 하지만 차와 총은 최근 등장한 산물입니다. 인간의 신경망은 2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몇몇 돌칼과 날카로운 막대기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이룬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를 일으켰을까?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 특징은 직립보행과 도구입니다. 대초원에서 똑바로 서면 사냥감이나 적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건 당연한 추론이지요. 그리고 이동에 쓰이지 않게 된 팔은 다른 용도, 예컨대 돌을 던지거나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그 주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진화의 압력에 따라 우리는 손바닥과 손가락에 신경이 집중되고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끔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손으로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첫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고고학자들이 고인류를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단점이 있지요. 지난 수백만 년간 우리 영장류 선조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 발로 기는 몸을 지탱하는 골격을 진화시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직립 자세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겠죠. 특히 유달리 커다란 두개골을 골격이 비계처럼 지탱해야 했기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은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얻은 대가로 오늘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직립보행에 따른 여성들은 더 큰 비용을 치렀지요.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아기의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기의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는 여성이 더 살아남기 쉬웠고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 선택은 이른 출산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덜 발달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망아지는 곧 걸을 줄 알고
고양이는 생후 몇 주만 지나면 어미 품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사냥에 나서지요. 그에 비해 인간의 아기는 무력하여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하고 지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 덕이요. 특유의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 것도 이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는 줄줄이 딸린 자녀와 자신을 위한 식량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를 키우려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 및 이웃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키우려면 부족이 필요했고 따라서 진화에서 선호된 것은 강한 사회적 결속을 이룰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길지요. 대부분 포유동물은 자궁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유약 발라 구운 도자기 같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재성형하려면 긁히거나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 덩어리 같은 상태로 자궁에서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로도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도 호전적 인물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급작스러운 생태계의 정점에 이른 몇몇 종 중 우리는 그 한 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라고. 인간은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지녔음에도 계속 연약한 주변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100만 년 전 인간은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돌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주로 식물을 채취하고 벌레를 주워 담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하며 다른 힘센 육식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생태적 지위가 그것이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서 벌레를 꺼내는데 특화했듯이 최초의 인류는 뼈에서 골수를 꺼내는데 특화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골수였을까? 예컨대 한 무리의 사자가 기린을 쓰러뜨린 뒤 뜯어먹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차례는 아직 멀었지요. 사자가 남긴 것은 하이에나와 자칼의 몫입니다. 이들보다 힘이 셀지는 모르지만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들일 것입니다. 같이 발견하더라도 당신은 쉽게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무리는 이들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가서 남아있는 잔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먹이사슬에서 호모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최근까지도 확고하게 중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습니다.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정기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 년 전부터였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다른 동물, 예컨대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자의 포식 능력이 커지자 가젤은 더 빨리 달리는 쪽으로 진화했고 하이에나는 협동을 더 잘하도록 진화했으며 코뿔소는 더욱 사나워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대부분 당당한 존재들이지요. 수백만 년간 지배해온 결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지요.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두 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생각의 비용을 최대한 늘려왔기에 최종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동물이 어느 순간
뇌가 커지는 선택을 당했습니다. 결코 생존에 유리했다고 볼 수 없는 커진 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도구와 사회성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생태계의 중간 부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중 몇몇 종들은 어느 순간 급작스런 생태계의 정점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불과 10만 년 전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엄청나게 잔인해졌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되려는 참입니다.